오늘 조선 후기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국왕 중심으로 각 국왕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이제 임진왜란 선조죠. 선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눠져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분당이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냐? 광해군이 등장합니다. 선조 다음에는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다음에는 누구예요? 몰라? 인조예요.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죠. 그래서 인조반정. 광인. 그 다음에 효종입니다. 인조의 아들, 둘째 아들 효종. 그 다음에 광인 현이죠. 헌종이 등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숙종. 경영인데 경종도 경종 굉장히 비중이 없어요. 그 양반도 오래 정치를 못합니다. 일찍 죽어서. 경영. 그 다음에 영조죠. 엄청 오래 살았죠. 이 양반은. 조선 왕조에서 가장 오래 산 인종입니다. 근데 영조의 아들이 아닌 영조의 손자 누구?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주인공이 되죠. 누구야? 정조죠. 그 다음에 순원철을 묶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묶여지죠. 광해군 때부터 알아봅시다. 광해군. 자, 여러분들 동인이 어떻게 나뉜다고 했습니까? 동인은 또 어떻게 나뉜다고 했어요? 남인과 북인으로 나뉜다고 했죠. 근데 이 북인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로 많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북인들이 광해군 때 이제 집권 세력이 돼요. 그래서 광해군은 무슨 정권이다? 북인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인 정권. 자, 그리고 선조 다음 왕이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임진왜란이 끝났으니까 전쟁 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양안, 호적 이런 거를 다시 만들고요. 양안은 뭘까요? 땅 문서예요. 땅 문서. 토지의 주인이 누구고 그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 국가에서 뭘 거둘 수 있어?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안이란 건 토지 문서고 토지 대장이고 호적은 뭐예요? 호적. 적처럼 안 보이네. 호적은 뭐예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사람 한 사람당도 세금을 거두니까 특산물 같은 걸 걷잖아요. 그러니까 호적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곽이나 무기 같은 걸 이제 수리하죠. 자, 그리고 불타버린 못도 만듭니까? 다시 만듭니까? 궁궐도 다시 복구 사업을 합니다. 이 광해군이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창덕궁, 창경궁 뭐 이런 거 다시 짓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광해군 때 민심이 아주 민심이 떠나서 광해군이 쫓겨나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해군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중립외교죠. 임진왜란을 통해서 누가 강성해진다고, 누구의 세력이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 여진족이 어떤 나라를 세워요? 금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나타난 금나라다 그래서 후금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후금이 명나라와 대립하고 있는데 후금이 강성함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명나라와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후금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립외교라는 건 뭐야?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랑도 친하게 지내고 얘네랑도 친하게 지내는 거야. 얘네한테 맞을 수도 있고 얘한테도 맞을 수 있잖아. 어느 한쪽 편에 서면은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아유, 나연아! 많이 피곤한가 보네. 자, 중립외교가 포인트입니다. 광해군에서는. 이것도 쫓겨난 원인 중에 하나죠. 아니 어떻게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후금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 하면서 광해군 완전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쫓아내요. 중립외교.
자, 그 다음에 광해군 하면 또 뭡니까? 뭘 처음 실시해요? 대동법을 경기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대동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대동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대동법이란 것은요. 자, 언제 처음 설명드렸어요? 조광조 때 한번 설명드렸죠? 공납의 폐단이 너무 심해. 공납이란 게 뭐야? 특산물이잖아. 수령들이 상인들이랑 손잡고 백성들을 쥐어 짜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뭘로 걷자고 주장을 했어요, 조광조가. 쌀로 걷자고 했잖아. 그래서 유성룡,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쌀로 걷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되다가 광해군 때 경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산물 대신에 뭘로 거는 거야? 쌀이나 옷감이나 이런 것들은 화폐 대용으로 쓰였다 그랬죠. 그리고 돈, 동전 이런 것들로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특산물을 내야 되는데 특산물 대신 돈으로 내니까 돈을 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에다가? 토지에다 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땅에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더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 주로 어떤 계층이겠어요? 양반 계층이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이 방납의 폐단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뇌물을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동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굉장히 어때요? 심해요. 어떤 사람들이 땅 가진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뇌물 매기니까 반대가 심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는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이 언제 시행된다? 그게 뭐야? 어디에만 시행된다? 경기도에만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대동법은요. 대동법은 단독 출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 이런 데서도 대동법 하나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법은 잘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그 보시면 118페이지 왼쪽에 날개 있거든요. 대동법은 꼭 표시를 해두시고 잘 암기해 두세요. 충분히 단독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광해군은요. 나름대로 뭐 대동법도 실시하고 중립외교도 해서 뭐 이렇게 좋은 잘한 면도 있지만 궁궐을 무리하게 짓고 이제 이 북인들이 또 정권을 독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다른 분당들은 뭐가 있어요? 북인 말고 남인이랑 서인 있죠? 그래서 서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냈는데 서인들이 주로 어때요? 주도한 거죠. 남인들은 약간 묵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인들을 이제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남인 입장에서는 북인이 정권을 독단적으로 쥐고 있었으니까 그게 불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인들은요, 야, 우리는 정권을 우리만 가지지 말고 남인들이랑 같이 정권을 나눠 갖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형태의 그런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인조 정권은 뭐냐?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붕당 정치죠. 광해군 때는 북인이 독점했다면 이제 서인과 남인이 서로 경쟁하면서 잘 안 보이니? 커튼을 쳐야 돼? 커튼 폰이 가려져. 그럼 책상을 이렇게 조금 옮기면 그래. 자,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형태는요 언제까지? 숙종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숙종 때까지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형태의 붕당 정치가 이어져요. 자, 인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광해군이 했던 거에 거의 반대로 다 반대합니다. 인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립외교가 아니라 친명배금이에요.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친명대금 정책을 씁니다. 그럼 누가 안 좋아하겠어? 당연히 금나라가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금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금나라가 나중에 이름도 바꾸죠. 청나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묘호란과 무슨 호란? 병자호란이 차례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그런 굴욕을 겪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인조 때는요, 영정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가 쓰입니다. 영정법은 영원히 정한다는 거야. 뭐라고요? 영원히 정하는 거야. 영정법은 뭐냐? 공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법이라는 건 세종 때 만든 세금 제도예요. 공법이라는 거는 전분 6등법 등자인데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란 겁니다. 이건 또 뭐야? 등이라는 건 뭐야? 등급이죠. 등급을 나눈 거죠. 전부는 땅이 얼마냐 좋은가 그걸로 6등급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땅은 1등급, 생산이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은 6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은 세금을 좀 더 내고 상태가 안 좋은 땅은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요거는 공법은 세종 때 시행된 법입니다. 만든 법이에요. 연분 구등법은 그 해에 따라서 뭐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그래서 생산이 잘 안 되는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풍년이 드는 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풍년이 들면 더 내고 충년이 들면 덜 내고 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학 하실 줄 아시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면은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돼요? 54가지가 되죠? 6, 54니까. 그렇죠? 너무 이게 복잡하고 백성들한테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관리들이 이제 풍년이 아닌데도 풍년이라 그래서 세금을 더 가져가지고 이제 막 자기 뒷주머니로 챙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최하세로 냅니다. 최하세라는 건 뭐야? (6등급) (9등급으로) 나눈 것 중에 가장 낮은 세율로 낸다라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좋겠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재정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박세, 뭐 어염세, 뭐 이런 것들도 더 걷고요. 다른 부가적인 세금들을 더 걷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영정법도 세금제도죠. 세금제도. 조종 같은 경우에는요, 인조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조가 항복하고 나서 청나라로 그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효종 때는 무슨 론이 등장하냐? 북벌론이 등장합니다. 북벌론. 북방을 정벌하자라는 거죠. 조선 북쪽에 뭐가 있어요? 청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청나라를 떼찌떼찌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나라를 공격하려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군대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포수들을 많이 양성해요. 포수라는 건 이제 총 쏘는 사람, 조총병.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이 조총에 호되게 당해가지고 조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도 조총병들이 꽤 활약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도 인정을 해요. 조선은 조총병들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러시아랑 국경 분쟁이 생기니까 조선에 조총병들 좀 보내줘라고 해서 이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양성했던 조총병들 청나라를 도와주는 데 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나선정벌이라 그래요. 나선정. 나선이라는 게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청나라를 도와주는데 또 사용됩니다. 사용됐다기보다는 청나라를 도와주는 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제 북벌론이 나중에 되면은 뭘로 발전하느냐? 북학론으로 발전합니다. 발전한다라는 거 이제 바뀌어요. 청나라를 정벌하려면 청나라를 알아야 돼.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청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해서 어떡하자? 정벌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들? 실학, 조선 후기에 실학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실질적인,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거야. 실학자들 중심으로 북학론이 제기됩니다. 그게 나중 되면은 또 뭘로 발전해요? 개화사상가들한테 그게 이어지잖아요. 개화파, 초기 개화사상가 누가 있어? 유홍기, 유대치, 오경석, 박지원의 손자 누구야? 박규수. 다 배우셨죠? 개화사상가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어지는 거. 자, 효종의 아들 이제 현종이 등극하죠. 현종 때는 뭐냐? 현종 때는 그 유명한 예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소송이란 단어 아시죠? 소송은 뭐예요? 소송이 뭐야? 소송이 뭐야? 소송. 야, 자면 소송 볼 거야 너네. 소송이 뭐야? 법적 다툼이잖아. 법적 다툼. 근데 예송이라는 건 뭐냐? 예법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예법. 그 유명한 조선 시대에 어이없는 그런 다툼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상복을 몇 년 입는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 싸우냐. 근데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복을 몇 년 입는다 가지고 누구랑 싸우는 거야.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애들 누구예요? 서인이랑 남인이랑 다투는 거야. 사실 정치 다툼이죠. 누가 정치 권력을 잡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건데 싸울 게 없으니까 이제 상복 몇 년 입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상복 아시죠? 상복이 뭐예요?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하얀 옷들이죠. 그래서 이제 효종이 죽고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 효종 B가 죽었을 때 그 효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인조의 그 부인이죠. 자이대비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옷을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예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남인과 서인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숙종 때는요, 이 남인과 서인의 그 투쟁이 더 격화됩니다. 왜냐? 이 숙종이라는 사람이 좀 변덕도 심하고 왕권을 굉장히 강하려고 해서 어떤 상황을 만드냐? 환국이라는 상황을 만들어요. 환국이라는 건 뭐냐? 국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국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남인들의 편을 들어줬다가 또 서인들의 편을 들어줬다가 또 남인의 편을 들어주는데 그때마다 갑작스럽게 그냥 정권을 확 싹 다 물갈이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권력을 잃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어떻게든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찍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죽여버려 그냥.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정권 잡고 있을 때. 그래서 분당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예 죽여 없애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방을 정치적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 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분당 정치가 이 환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변질돼요. 환국은 3번 있었습니다. 경기갑이죠.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3번이 있었는데 이 경신왕국은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갑자기 바뀐 거고요. 기사왕국은 서인에서 또 남인으로 갑자기 바뀐 거고요. 갑술왕국은 남인에서 또 서인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정권이 확확 바뀌는 거야.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그러니까 여기에 희생자들이 누구예요? 와이프들이죠.
숙종의 와이프 다 유명하죠. 인현왕후 장희빈. 어?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숙빈 최씨인가요? 그 영조의 엄마죠. 무술이 출신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왕까지 됐어요. 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죠. 여러분 뭐 동이라는 드라마에서 한효주 씨가 숙빈 최씨 역할을 맡았고, 장희빈은요 시시때때로 뭐 4, 5년 뭐 6년마다 거의 뭐 드라마화 되죠. 가장 최근에는 누가 장희빈 역할을 맡았어요? 장옥정 사랑의 죽단가요? 그런 드라마 있었죠. 거기서 김태희 씨가 장희빈을 맡았죠. 장희빈 하면은 당대의 미녀들이 다 장희빈 역할을 맡습니다. 옛날에는 김혜수 씨가 장희빈을 맡기도 했고. 자, 어쨌든 이 숙종 때는 어떤 형태? 환국의 형태가 환국이라는 정치 형태가 등장한다. 환국의 뜻보다 국면이 전환된다. 갑자기 정권이 바뀌는 거야.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을 막 죽이려고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공당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 변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종 때는 또 특이할 만한 게 영토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요. 백두산 아시죠? 백두산을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운다라는 거는 경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정하는 거야. 청나라랑 이 만주 지역에서 만주 지역 특히 어디예요? 간도 지역에 조선인들이 넘어가지고 자꾸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이제 야 경계를 명확히 정하자 그래가지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이건 누구야? 누구랑? 청나라. 그리고 안용복 사건이 터집니다. 이 양반은 그냥 평범한 어부인데 평민인데 일본 애들이 자꾸 독도에 와가지고 어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너네 꺼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한테 붙잡혀 간 거야. 일본 애들한테. 그래서 일본 그 지역 지방관한테 이거 따지니까 너무 태도가 당당하고 그래가지고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이게 이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조선에 관복을 준비해가지고 관복을 입고 가요. 나 조선의 관리인데 그리고 독도 우리 땅이니까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기 넘어가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독도까지 가지 말라고. 근데 되게 일본 애들을 독도에서 쫓아낸 건 되게 잘한 건데 조선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꼰대들이니까 뭐야 평민 주제에 관리를 사칭해? 그래서 유배 보내버립니다. 상당하죠. 그 다음엔 기록이 없어요. 유배 가서 어떻게 됐는지. 좋은 일 하고도 유배 갔어요. 그래서 안용복 사건도 있었습니다. 숙종 때는. 자, 영조는 이 사람도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시죠. 조선에서 가장 왕을 오래 하고 가장 오래 산 임금이에요. 굉장히 소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조를 살펴봅시다. 영조 같은 경우에는요, 영조와 정조의 정치를 뭐라고 부릅니까? 탕평 정치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죠. 숙종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분당 정치가 변질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툼이 너무 세니까, 다툼이 너무 심하니까 야 너네 그만 좀 싸워. 싸우면은 소인배. 그러면서 싸우지 마 하면서 했던 게 무슨 정치다? 탕평 정치다.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말을 잘 듣는 탕평파를 육성합니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뭐 서인도 이제 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남인도 있죠. 남인이든 노론이든 소론이든 자기 말을 잘 듣는 탕평파라는 그 탕평파를 육성해요. 오히려 이 탕평파가 또 이제 하나의 분당처럼 이제 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나마 이제 영조 때는 이제 노론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죠. 탕평파를 육성하고요. 이 사람이 또 뭘 하느냐? 분당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그쵸? 서원. 서원에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학연으로 뭉친 사람들이 붕당을 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붕당의 근원지인 서원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합니다. 서원을 많이 정리를 해요. 누구도 정리했죠? 흥선대원도 많이 정리했죠. 영조 때도 서원을 많이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붕당이 동인과 서인이 나눠진 원인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전랑자리를 놓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랑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랑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많이 뺏는 거야. 그러니까 전랑자리 가지고 싸우지 않겠죠. 전랑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균역법을 실시해요. 역을 균등하게 한다라는 건데 역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군역, 요역 뭐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군대 가는 거야. 세금을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 조선에 이제 뭐 방군 수포제 같은 게 성행한다 그랬죠. 임진왜란 때. 군대 가는 대신 뭐 내는 거야? 포를 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두 필을 내던 거를 포를 두 필 내던 거를 한 필로 줄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국가 재정은 또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한테 일부 양반들한테 선무군관이라는 자리를 주고 또 포를 걷어. 선무군관포라는. 그리고 뭐 다른 또 부가세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은 그냥 예나 지금은 다름이 없어요. 처음엔만 좋지. 어쨌든 균역법을 실시하게 된다. 속대전. 여러분 경국대전이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죠. 근데 영조 때에 이르면은 거의 그 2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200년이 지나면 당연히 시대가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럼 법도 200년 전의 법을 그대로 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법전입니다. 새로운 법전. 속대전. 유법전. 아시겠습니까? 속대전을 편찬합니다. 교과서에는 뭐 동국문헌비고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속대전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등장하죠. 아빠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죠. 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사도 보신 분 계세요? 사도 봤어요? 유아인 씨가 사도세자로 나오죠. 이 정조는 이제 죄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때요? 부담을 많이 갖고 살았던 사람이야. 실제로 암살 위협도 당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그걸 다 꿋꿋이 이겨내고 왕자리에 오릅니다. 즉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정치를 펼치는데 정조는 좀 많아요. 일단 정조 입장에서는 이 강력한 붕당들, 특히 노론들이 강했기 때문에 노론과 외척들이 강해집니다. 영조 말기에. 그래서 얘네들을 억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노론 강세에서 이제 고른 인재 등용을 합니다. 고른 인재 등용이란 건 뭔 얘기냐? 노론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당도 등용한다라는 거죠. 다른 당 어디 있어요? 다른 당 누구 있어? 노론 말고 소론, 남인,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노론. 각 분당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세력의 균형.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패턴이죠. 새로운 인재들 등용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무슨 기구를 만들어야 돼? 학문 연구 기구를 만드는 거야.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고 성종이 홍문관을 만든 것처럼 정조는 뭘 만듭니까? 규장각을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인재들 등용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인재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보게 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애들을 자기가 교육시켜서 키워내는 거죠. 무슨 제도냐? 초계 문신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조선의 천재,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약용 같은 사람이 초계 문신제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정조가 엄청나게 이뻐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술을 엄청 먹였대요. 정조가 술 엄청 좋아해가지고 필통 같은 데가 술 따라가지고 먹이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필통인데 그때는 이제 북통이죠. 북통에다가 술 따라서 주고. 이뻐하는 방식이 참 독특하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잠깐만 이 인조반정에서 서인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정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실질적인 힘이 뭐야? 물리적인 힘. 군권을 장악합니다. 군권을 장악해서 이걸 놓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군권이 있어야지 힘이 있는 거잖아. 군권이 없으면 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군권을 장악합니다. 어떻게? 오군영. 오군영을 어떻게 하냐? 서인에서 계속 장악해요. 그래서 이 군권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군영이라는 건 서인의 사병처럼 되는 거죠. 서인의 사병화. 오군영. 대단해요. 우리 홍 PD 서서 졸고 있어요. 촬영하면서. 이 오군영이 사병화 되니까 왕권이 위협받잖아요. 그렇죠? 그 왕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군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부대를 만드냐? 그 유명한 장용영이라는 부대를 만듭니다. 장용영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강화시켜요. 혹시 영화 사도 보신 분들 계시면은 거기서 유아인 씨,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그 영조 앞에서 막 정치하잖아요. 너 정치 한번 해봐 그러면서 네가 왕노릇 좀 해봐 그러니까 병권을 회수하겠다, 군권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영조가 뭐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봤나? 뭐라고 합니다. 야, 군권을 쟤네들한테 준 거는 쟤네들이랑 타협하기 위해서인데 군권을 내놓으라고 하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런 식으로 또 혼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에는 장용영을 설치해가지고 장용영을 강화시켜서 또 새로운 군대를 육성하는 거죠. 왜냐? 서인들이 거의 이제 군대를 사병화했으니까. 그러니까 정권 잡는 애들이 오군영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오군영이 실질적인 중앙의 군대인데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언제나 왕권을 위협할 수 있겠죠. 장용영을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수령의 권한이 약했어요?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있으니까 양반들, 특히 살인들이 지방을 장악할 때 뭐 가지고 지방을 장악한다고 그랬어요? 서원과 향약이죠. 그래서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합니다. 향약을 통해서 지방의 양반들이 수령권을 막 어떻게 침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약도 수령이 주관하게 돼요.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죠. 나중에